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논의도 본격화합니다. 다만 소득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3% 넘게 떨어지며 2,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증발한 시가총액만 8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장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마저 잔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26년 동안 이어진 연 9% 연금보험료 손질에 나섰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계약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는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지는 차등 납부가 핵심입니다. 실효성은 있을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는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별로 달라지는 연금 개혁 방향, 류선우 기자가 전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나이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다릅니다.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20대의 경우 인상될 보험료율로 긴 기간 납입하는 만큼 매년 0.25%포인트씩 16년에 걸쳐 천천히 오르는 반면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릅니다.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청년 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신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인 명목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3만 원 수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세대별 보험료, 이게 실효성은 있을지 또 국회 합의는 이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세대별 차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청년들 사이에선 이미 부모님 부양 부담도 큰데 국민연금을 착실히 내봐야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런 차등화가 사회보험 원리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른데 여기에 나이 기준까지 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50대가 20대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더구나 50대는 자녀 양육, 부모 공양,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수입이 설사 좀 높다 하더라도 지출이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납입 기간이 남은 50대가 207만 명에 달하는데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이 당장 커지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렇게 차등 추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재정 지출 속도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최장 3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여기엔 일단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서 기금 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높인다고 가정했는데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를 더 잘하라는 얘기인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등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죠. 네, 이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두고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았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연금액을 줄이는 조치인 자동 조정 장치 등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한층 난항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 연금 특위를 따로 꾸리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머릿수가 더 많은 상임위에서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야당이 정부 개혁안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터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좀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또다시 국내 증시를 덮쳤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검은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 폭락장이 있었는데 그날이 생각났던 하루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15% 내린 2580.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재차내준 건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16일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 7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간밤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74.2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악재였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AI 대장주 이 엔비디아 주가 급락 소식에 최대 수혜주인 SK 하이닉스가 8% 급락하며 15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3% 넘게 하락해 7만 원 선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셀트리온,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2에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7% 빠지며 730선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증시 급락에도 소폭 하락한 1340원대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크게 하락했죠. 네, 일본과 대만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엔화 강세 여파로 4.24% 급락하며 3만 7천선까지 밀렸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반도체주 폭락 여파 속에 4.5% 급락하며 2만 1,000선에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과 H 지수는 나란히 1%대 하락세를 보였고 중국 상하이 지수도 0.6%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 선물도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지수는 현재 0.2% 하락 중이고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0.5%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국내 증시를 파랗게 질리게 한 검은 월요일 이후 한 달 만에 코스피가 재차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악재성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김동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국내 증시 시총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큰 폭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지난달 역사에 남은 폭락장을 힘겹게 극복하는 듯했던 국내 증시가 또 3%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사라진 시가총액만 80조 원에 달하는데요.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 하락이었습니다. 지난번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왔고, 게다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이제 대형주들에 좀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나 횡령과 배임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로 투자자 민감도가 한껏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악재에도 화들짝 반응해서 유독 낙폭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정산 우려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두 악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오는 6일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실업률이 예상을 깨고 더 높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둔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8월 초처럼 V자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이겠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외국인 동향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올해 상승장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지난달과 이달 통틀어서 4조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건데요. 미국발 악재에 더해 금투세와 같은 내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과감한 투자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투자 자금을 잠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대기 자금으로의 전환을 좀 고려해 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면서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 대출을 일제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당장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들을 갭투자로 간주해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가수요라든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그거를 금지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제각각인 점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일제히 안 내주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대안을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11월부터는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추석 전 시중은행장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이 가계부채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엄한 실수요자만 잡는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당대출 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우리금융에 대해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먼저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80분간 열린 간담회에는 대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에서 이들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도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건 그 자체로 나쁘고 정말 피치 못하게 급히 한다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야 하는데 이번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추이 조절의 속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무주택자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주택 관련 추가 금융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손채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관련 당국이 현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고 했던 배경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볼 때 현 경영진이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물론이고 금융위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보험사라는 게 그 리스크 팩터가 은행이랑 좀 다른 측면이 있어갖고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정교하게 이 지주단의 이 리스크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 원장은 이런 이유로 정기검사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서 진행하기로 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45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2일 전용 121제곱미터가 10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2020년에 거래된 8억 9,900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5월 초 정도부터 해서 좀 7월 달까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8월 이후에도 이제 문의는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태죠. 가격이 거의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호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도 지난달 10억 4,7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하계동의 아파트도 같은 달 2달 전보다 4억 원 뛴 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노원구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에 따라 최고 6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돼 노도강 일대에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2달 연기되면서 대출 막차를 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출이자 부담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노도강이나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설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유형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중소형 면적이기도 하고요. 가격의 고점보다 좀 덜 회복돼서 차익에 대한 효율을 이동시킬 수. 공급 부족이 서울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강남구가 세금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압류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50여 명에게 모두 3억 원 넘는 가상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강남구청은 주민 박모 씨가 업비트에 보관 중인 810만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박 씨는 지방소득세 등 38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강남구는 또 자동차세 등 800만 원을 체납한 또 다른 주민 박모 씨가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2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도 찾아내 확보했습니다. 강남구청이 원화거래소와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으로 이들의 체납세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 중 업비트와 빗썸, 코빗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3억 1천만 원어치가 처음으로 압류됐습니다. 체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거래소 자료와 대조해 체납 자료와 일치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확인해 본 결과 단독으로 자치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서울자치구 25개 중에는 저희가 최초로 일단은 3대 거래소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8월 초에 했었고. 거래소별로는 업비트에서 체납자 33명, 체납액 2억 4,196만 원 규모 가상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빗썸에서는 체납자 6명의 3,947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확보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코인원 등 나머지 원화거래소와도 협력해 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전산화 시행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초 제외됐던 150만 우체국 실손보험 고객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피보험자 대신 요양기관이 전송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게 보험금 증빙 서류 등을 전송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다음 달 25일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이 개정됐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만 적용돼 우체국 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는 154만 명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가입자 중 20%를 차지합니다. 업계 1위 삼성생명 다음으로 큰 비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실손 청구 간소화 대상에 우체국 실손보험 고객도 포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영보험만 해당하기 때문에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편과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체국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불편함을 그분들에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한 것. 국회는 이번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해
개정 보험업법과 같은 날인 다음 달 25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산화 구축 작업에 각 보험사는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참여 중인 만큼 시스템 가동 자체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주 유료 멤버십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롯데리아가 해당 멤버십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배민의 유료 멤버십 보이콧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배민클럽을 안 쓰겠다는 프랜차이즈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롯데리아는 최근 본사 차원에서 배민클럽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민클럽은 소비자가 일정액을 내고 가입하면 배달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다만 배민클럽을 이용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롯데리아가 배민클럽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인데요. 롯데리아 측은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 IF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 역시 배민클럽 가입 여부는 각 점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점포들의 배민클럽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업계 1위인데 그러면 가게들에게도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배달앱에서 노출이 덜 됨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수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만큼 무료 배달을 안 해도 소비자 확보가 가능할 거란 자신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배민클럽 이용에 따른 노출 확대와 소비자 유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 외에 소상공인들 사정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유료화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중소형 이제 매장들이 문제인데 급박하게 인상을 하면은 다들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 시장은 무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60%를 웃돌던 배민의 점유율이 소폭 내려오고 쿠팡이츠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대만 최대 반도체 전시회죠. 세미콘 타이완이 개최됐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를 주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가 뭉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처음으로 사장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1,100여 개 반도체 업체가 참여했고 3,700개가량의 전시 부스가 꾸려지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4는 반도체의 무게중심이 대만으로 옮겨간 걸 시사합니다.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가 흔들거리고 삼성도 못 따라오고 결국은 TSMC 동무되니까 이제 세미콘 타이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TSMC의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2.3%, 삼성전자는 11.5%로 양측 모두 직전 분기보다 점유율은 늘어났지만 격차는 50.8%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대만에는 세계 패키징 시장 점유율 30%를 확보한 AS2도 위치하는 등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 처음으로 사장단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은 메모리 공정 이외에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를 포괄한 종합반도체사의 강점을 내세웠고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 사장은 HBM 기술 개발 리더십과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를 지금 더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전략을 구사할 거죠. SK는 TSMC 파운드리와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더 다각도로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기술에 대한 우위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한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주하는 물량에 따라 각사의 메모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탈모인 천만 시대에서 이 탈모 가능성을 미리 측정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목소리만 듣고도 치매를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스타트업들이 발굴하는 미래 기술, 배진솔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스캐너를 머리에 대 두피와 모발을 촬영합니다.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발의 두께, 개수, 두피 건강 등을 측정했습니다. 탈모 가능성이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에 비해 20% 높게 나왔습니다. 30만 장 이상의 두피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합숙시켜서 AI가 두피 이미지와 그 두피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내 두피 상태와 탈모 상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LG가 1,800개 스타트업 중 40여 개를 선발한 기업들로 미래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수어로 변환, 음성으로 치매를 조기 예측, 분자 센서로 고기를 최상급으로 구워주는 로봇 등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LG는 3년 전 1,500억 원을 투자해 유망 스타트업 30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LG 계열사 곳곳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은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LG를 만나서 LG와 논의하면서 스타트업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탄탄하게. 현재 물류 서비스 데이터 분야에서 사업화 검증을 진행해 LG전자, LG CNS, LG U+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명륜진사갈비가 희귀 난치병 환아들의 의료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대한적십자와 함께 진행한 헌혈 프로모션을 통해 마련된 7천여만 원을 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의 나눔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륜진사갈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발달장애나 소아암, 유전자 이상 등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수술 치료에 쓸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고 제주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는데요.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고 비구름대는 점차 아래로 내려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북부에는 낮 한때, 충북 북부에는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은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 지방에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겠으니 온열 질환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2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수원 29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22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속초 30도, 강릉 3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전주와 부산 23도, 제주 25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강원 영동과 전라 서해안,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